네, 저희 24년도 귀속 연말정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연말정산은 일단 이제 우리 개정세법을 좀 볼 건데, 개정세법이 좀 올해가 좀 개정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잘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 먼저 첫 번째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이제 비과세가 생겼다. 이런 거는 이제 신설된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2번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게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이미 24년이 다 가긴 했는데 1월부터 이 비과세 한도 20만 원 적용을 해서 급여대장을 작성해 왔었어야지 되는 거고, 혹시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뭐 조금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좀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0만 원에서 한도가 20만 원까지 됐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직무발병보상금 한도가 이제 비과세 한도가 500에서 700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비과세 한도가 이제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밑에 보는 것처럼 이제 특수관계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 저희가 이제 주담대라고 많이 부르죠. 주택담보대출인데, 요즘 이제 금리가 올라갔고, 이제 이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자의 상환액 한도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300에서 600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1800짜리 2000만 원까지 올라서, 작년에 한도 초과하셨던 분들은 올해 한도 이내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에서 주택 요건이 있어요. 이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이하에서 6억 이하까지 해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가 적용 시기가 조금 달라요. 먼저 첫 번째, 요 한도 증액 부분은요, 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소득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 부분이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옛날 한도로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개정된 한도로 적용받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은 24년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예요. 그래서 이미 종전에 이제 취득하셨던 분들은 5억, 4억, 3억 연도별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기준이 5억이었잖아요. 작년에 기준이 5억인데 작년에 기준을 넘어서 뭐 5억 5천이다. 그래서 공제를 못 받았다. 그럼 올해 갑자기 받을 수 있게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정된 규정은 24년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하나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한번 보시는데,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는 손자녀가 이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녀세액공제 한 명일 때는 이제 15만 원이죠. 우리가 한 명이면 15만 원, 그 다음에 두 명이면 30만 원이 되는데 이게 35만 원으로 올라요. 근데 너무 조금밖에 안 오르지 않습니까? 자녀 두 명이면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둘이 있으면 하나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경쟁이 심해갖고 밥도 더 많이 먹고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키우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겨우 5만 원 올려주다니, 좀 이렇게 두 명 키우는 이제 부모로서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한 500만 원 정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세액공제. 어쨌든 30만 원, 35만 원이고, 근데 셋째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인데 이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보면 우리 산후조리비 있어요. 산후조리원에다가 나간 비용이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이제 되는데, 요게 작년 규정까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삭제가 돼요. 그래서 올해는 총급여 요건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가 전액 의료비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요건 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 활동 지원 급여 중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게 의료비 공제 금액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있죠. 요 6세 이하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료비 공제 한도가 이제 700만 원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용 안 되는 사람이 크게 일단 본인, 그 다음 장애인, 65세 이상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6세 이하자가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700만 원 한도로 적용받지 않는 쪽으로 구분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액기부금 공제율인데요. 원래 이제 1,000만 원 기준으로서 15%냐 30%냐 이렇게 세액공제율이 있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금액으로 3,000만 원이에요.
누구 연봉만큼 기부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3천만 원 초과하면 40% 세액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상용근로자에 대한 매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려고 했으나 26년까지로 연장이 됐죠. 네, 26년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무사회에서 이제 열심히 그때 이제 의견 개진해서 이제 미루었는데,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반기로 하고 있죠. 자, 넘어가시고, 10번에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는데, 이 국외근로소득이 일반적인 근로자는 월 100만 원 한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원양어선이라든지 해외 건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 300까지 비과세인데, 이게 월 500만 원 비과세로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비과세 적용 대상에다가 이거는 제 뒤에서 한번 간단히만 언급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실무랑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되는 이제 대상자를 좀 확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여 이익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하고 한번 짝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상여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법인세법에 보면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가지급금을 안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으로도 안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규정에서 잠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대표이사가 자기가 아파트 얻으려고 하는데 전세자금을 빌려갔다. 이건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대표이사 돈권에 갔으면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법인세법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배주주는 그 규정을 적용 안 해요. 즉, 지배주주, 대표이사는 보통 지배주주겠죠? 지배주주인 임원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여로 가져가도 그거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득세법에 오면은 근로소득세 그 지배주주인 사람을 제외한다는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짝이 안 맞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라고 하고,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그런 언급이 없고, 그래서 그걸 올해 하나 추가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가져가는 주택자금 이익은 원칙적으로는 비과세가 맞는데, 제외되는 사람을 또 추가를 한 거예요. 뭐냐면,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 있는 종업원, 그 다음에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 이 사람들은 제외시키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원은 원래 제외가 됐었어요. 임원은 원래 제외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13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하러 갔을 때, 기부는 현금 기부도 있겠지만,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은 또 그 자원봉사 시간을 따져서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에 8시간 자원봉사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월 5만 원을 이제 따져줬네. 1일 5만 원. 1일 5만 원 너무 작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그래서 딱 최저임금만큼 올려줬습니다. 8만 원으로. 시간당 10,000원 정도 이렇게 기부한 걸로 따져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한 장 넘어가시고,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26년까지 연장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 임명되는 거, 요것도 이제 교수님으로 오신 분들도 이제 그 감면을 해준다 보시면 좋겠고, 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저희 실무할 때 굉장히 많이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실 테니까 요것도 한도가 이제 적용 기한이 연장돼서 26년까지로 연장이 되면서, 업종 중에 하나 좀 추가된 게 컴퓨터 학원이 추가됐다. 뭐 그런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하면은 연간 한도가 240인데 300으로 납입 한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거 정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할 때 이 적용 대상 자체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였는데 8천만 원 이하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는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거는 잘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작년까지 포기했다가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올해부터 또 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 월세 기준으로 원래 750만 원까지 연간 이제 한도였는데 1000만 원까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부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이제 조정이 되는, 대상이 추가가 되는데, 전년도 대비,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이제 그 신용카드 총 사용 금액이 올라가면은 10% 한도를 이제 10%를 곱해가지고, 이제 공제율을 추가로 더 주는데, 요거는 지금 이게 연초에 개정이 이렇게 됐고, 지금 이번에 연말 개정으로 20%로 올렸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신 분들은 20%를 추가 소득공제를 더 받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이 추가로 더 나옵니다. 이제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105%, 5%를 추가로 이제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계산식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2023년도 사용한 금액 곱하기 105%를 곱해요. 그거를 24년도랑 비교해서 차액만큼을 20%를 이제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에 어떻게 되겠어요? 23년도의 전체적인 공제금액과 사용금액과 24년도 사용금액을 총액을 주어질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이제 이런 이제 규정이 있을 때 항상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어졌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업로드 했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같이 적용이 돼서 제공이 될 거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밑에는 뭐 적용 대상 조정은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이게 25년도 세법 개정안인데, 보통은 25년도 이제 24년도 말이죠. 지금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은 25년도부터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세법 개정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24년도로 소급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뽑아왔는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출간해서 나오는 날 현재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돼 있었는데 현재 지금 통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빠짐없이 전체 통과가 된 걸로 좀 확인은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저희도 이게 국회 통과됐다는 내용만 봤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다 못 봐갖고,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찍는 날에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통과가 됐는데, 더 정확한 거는 1월 3일 날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더 정확하게, 그때는 이제 법령이 다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1월 3일에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받을 텐데, 현재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다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자, 먼저 결혼 세액공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은 이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술렁거리시는 거예요?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시게? 24년 아직 남았으니까 그건 안 돼요. 생애 한 번만 된다 그랬으니까 이미 가신 분들은 이제 이미 그만 해당 없으시니까 지나가시고. 출산지원금 비과세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연초에 혹시 이런 기사 나왔던 거 아세요? 어떤 기업에서 회장님이 직원들이 결혼을 해갖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 1억씩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억씩 줬을 때 이제 법인세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를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규정을 연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현재 그 직원들의 자녀 출산, 요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면은 그거를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게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걸 받은 근로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올해 연말에 부랴부랴 개정을 해갖고 끼워 넣은 게 뭐냐면,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보되 전액비과세로 지금 가져갑니다. 한도 없이. 그래서 1억 원 같은 경우 받으면은 1억이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규정은 일단은 본인이 출산을 했거나 배우자가 출산을 이제 해야 되고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이거를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요한 거예요.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서 이걸 지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 아들만 주거나 뭐 사장님 친인척만 주고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지 되겠고, 그 2회 이내이기 때문에 2번까지 나눠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주고 한 번 더 5천만 원 또 주고. 왜냐하면 1억 한 번에 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먹튀. 받고 다음날 퇴사해.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2번 나눠서 준다든지 요거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24년도 말 개정인데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해갖고 이거 소급 적용을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를 하면 이게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과세 항목 중에서는 지급명세서에 포함을 시켜야 안 시켜요?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통 우리가 세팅을 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급여대장 급여 항목 설정할 때 수당 항목에서 비과세 코드를 연결을 시키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제출비과세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요거 잠깐 뒤에 520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거 관련해서 새로 생긴 서식이 하나 있는데 52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20페이지) 가보시면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라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8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뒤에다가 요 서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시는 회사에 대해서는 요거를 같이 작성을 해줘라. 그러니까 원래는 비과세는 그냥 항목을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고 끝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1회차인지 2회차인지 이런 것까지 넣는 서식이 하나 새로 생겼으니까 이 규정 적용하시는 회사들은 새로 생긴 서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앞장에 517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 개정 서식에 보면은 18-3번 항목을 보시면 이 방금 설명드린 자녀 출생 관련해서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 2회로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했죠. 1회차, 2회차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눈이 안 보이시죠? 18-2번에, 저도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네. 아무튼 거기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8-2, 3 중간에 있어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그래서 이게 회계 프로그램에서 아마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 코드 요게 18-2, 18-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 키워줄게요. 이렇게 되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옆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져니까 제출비과세로 이제 가져가고, 어쩌면 이거는 아직은 회계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보고 왔는데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뒤에 보여드린 이거는 개정 예정 서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계 프로그램 개발사들한테 배포가 된 이제 개정 예정 서식이어서 아마 도전이라든지 뭐 세무사랑이라든지 요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요 서식을 보고서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뭐 1월 되면은 아마 업데이트 서식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 서식이 지금 개정 날짜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이렇게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24페이지까지 되돌아오시고 24페이지까지 돌아오셔서 이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게 그 법인세법과 같이 좀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은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6번 하나만 요게 이제 개정으로 해서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거의가 아니라 이건 또 확정이 됐는데, 뭐냐면 일단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원래 40%로 연출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80%로 이제 끌어올립니다. 올해 연도중 사용 금액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대비 24년 초과 금액에 2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24년 안 끝났죠. 내년에 환급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전통시장을 가세요. 네, 전통시장 가서 카드를 왕창 쓰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득공제를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얼마예요? 한 300 정도 되죠? 근데 전통시장 쓰면은 요 도서공연 이런 거 합쳐갖고 300 한도가 추가로 더 나와요. 그럼 이제 최대 600이고, 소비증가분 아까 한도 100만 원 더 나온다 그랬죠? 맥스가 7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소득공제 한도 중에서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제가 뒤에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연봉 6,800 정도 되는 사람이 소득공제 한도 700을 다 쓰려면은 카드를 한 4,700 정도? 이 정도 쓰시면 돼요. 다 써버리면 탕진쟁. 그래서 지금 자기 연봉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전통시장 가서 다 쓰고 오세요. 네. 그러면 무려 700만 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조금 지나가시고 연말정산 흐름은 간략히만 볼게요. 32페이지부터 나오는 거.